예,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2 기출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출제 난이도를 보면요, 근로기준법 1, 그 노동법 1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시험이 더 쉬웠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뭐 80점 이상은 다 맞을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정리를 해드리면, 헌법상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정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헌법 33조 제2항에 관련된 조문이죠. 통과하시고요. 공무원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33조 제2항 규정. 자, 3번. 단체 교섭권은 사실상은 교섭권과 단체 교섭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발 체결 권한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에 따를 때 노조 대표자의 경우에는 단체 교섭 권한과 단체발 체결 권한을 갖는다고 언급이 되어 있죠.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타인과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라면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거하는 자까지 포함을 해서요,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면 불법 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불문한다고 판례가 강조를 하고 있죠. 해서 해당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자, ILO 협약에 관련돼 가지고 노원 파트에서도 올해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근데 노트에서도 또 나왔네요. 자, 이 ILO 협약은 제가 여러 번 빈출되었다고 강조했던 지문인데요. 자, 우리가 하단의 해설을 보시면은 ILO 협약 중에 비준한 협약과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 각각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차후에라도 그 비준하지 아니한 그 협약은 강단으로 하시면 돼요. 강단 있게 비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이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자, 그리고 단이 단결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고, 비준을 하지 않았으니까 법원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업권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비준하지 않았고요. 공업 및 상업 부분에서 근로에 관한 협약. 자,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이건 맞는 질문으로 가시면 되고,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강단, 이거는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다. 자, 리을 동일 가치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 보호에 관한 협약 통과 맞는 지문이고요. 가혹한 행태의 아동에 관한 철폐에 관한 협약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상 앞으로는 줄여서 노조법이라 하겠습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원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즉 법의 조합의 어떤 그 보호 범위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할 수 없죠. 노동조합 명칭이 사용할 수 없고요. 단체 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할 수 없죠. 자, 답은 법원에 사법적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할 수 없고, 그리고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중재 신청할 수 없다. 자,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제9조 차별대우 금지 규정인데 그 다음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해설을 보면 난이도를 중급으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에 관련된 조문은요, 다 암기하지 않아요. 구조는 뭐냐 하면 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다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짜실하게 뭐뭐뭐뭐에 의하여서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 규정은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에요. 왜? 우리가 헌법상 국민은 평등권을 갖고 있고요. 이 평등은 우리가 그 헌법에 기원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규정은 우리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똑같이 일하는데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해당 문제는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잘못된 문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법령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들을 뽑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땡땡에 의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번 국적, 2번 성별, 3번 연령, 4번 종교, 5번 고용 형태. 뭐를 넣어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단 명시되지 아니한 조문은 뭐다? 국적입니다. 국적. 자, 해서 난이도는 제가 중으로 놨는데요. 해당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노동조합에 또 인정을 하고 있지만 국내법상 외국인 노조를 우리가 많이 인정하진 않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조합원 하면, 조합원 하면 일단 외국인은 보류하고 국민으로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 자, 그러면 성별, 남녀 차별, 연령, 또 종교, 고유 형태. 자, 이것들은 하나 동종 범주 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적은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비교 대상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국적의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해서 국적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많이 어려웠던 지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노동법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죠. 그래서 창구 단위라의 어떤 단위는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가 되어 있는데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죠? 공고 전. 그래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는 역시 분리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해서 해당 지문이 틀린 지문. 자, 4번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중례의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그래서 초심 절차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10일, 재심 절차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죄송합니다. 맞죠? 그래서 진호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10일, 중노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15일이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그 해당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두고 있고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 의견함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성성 여부를 재심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위원회는 노동계 경위가 추천한 위원 각 5인,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자,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요, 사용자 측, 근로자 측, 공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누가 된다? 공익. 자, 그런데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누가 한다? 공익위원 중에서 보통 호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뭐가 틀렸는지 보시면, 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서 이 지문도 빈출지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 결의 처분이 규약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해드린 바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1번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하고요.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도 역시 해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노동조합이 입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걸 우리가 휴면 노조로 하는데요. 자, 휴면 노조는 이런 활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서 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때에는 대의원회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고요. 자,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도 역시 노동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추리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법령 내용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서 유리하게 나온 추리형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 사업장에는 갑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자,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규제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정 노동조합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노동조합은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사연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과반수 노조로 정하는데 이때 과반수 노조는 단일 노조가 과반수 노조도 되고요. 연합해서, 즉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노조가 묶여서 과반수 노조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갑을, 병의 연합. 갑을, 병이 연합해서 과반수 노조가 되죠.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그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수 중에서 과반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갑과 병 연합. 갑과 병 합치면 몇 명이죠? 26, 15명 합쳐하니까 41명이 되네요. 과반수가 됩니다. 자, 의료위임을 받은 갑입니다. 의료위임을 받아서 갑과 병이니까 거기가 39명, 40명. 역시 과반수고, 의료위임을 받아 쓰는 갑이니까 갑과 을 합하니까 몇 명이죠? 41. 역시 과반수가 되고, 병의 위임을 받은 을입니다. 자, 병의 위임을 받은 을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29명이네요. 역시 과반수 노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정의 위임을 받은 갑. 정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위임을 해봐야 그 수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러면 갑만 되기 때문에 갑은 몇 명? 26명이니까 과반수 노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있고요. 자, 10번.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 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조합원을 위하여서 사인자와 교섭하고 단체방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죠. 자, 2번.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교섭 권한을 위임받으면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자, 3번. 사인자는 교섭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되죠. 노동조합에게 통보합니다. 자, 4번.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먼저 이르는 단체박 유효기간 만료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사행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죠. 자, 통과하시고요. 자, 5번.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행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함정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그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에 대한 제척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있어서 차별 처우 공정대표 의무 제척 기간은 3개월이라는 거 역시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단체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체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단체박 당사자는 단체박의 체결로부터 몇 일?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행정관청은 단체박 중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의 의견을 얻어서 그 시정을 명해야 되는데 이때 시정 명령을 낼 때는 그 대상 조치가 위법,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법령에 반하는 경우니까 언제? 위법한 경우고 부당한 경우는 빠집니다. 자, 4번. 단체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있고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2번. 쟁행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쟁행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또는 부세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개별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개별 행위자 책임을 부담하고 전체 쟁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서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쟁의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어디다? 행정기관, 행정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그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에 대해서 직권으로 중지 통보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노동조합은 쟁의회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고요. 자, 4번 근로자는 쟁의 기간 중에 현행법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5번 쟁의회는 그 쟁의회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또는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위자서는 아니 되고 쟁의회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3번 보겠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필수 유지 업무란 필수 공익사업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령하는 업무를 의미하고요. 자, 2번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 업무 필요 최소한도 유지 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 인원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자, 3번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는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 필요 최소한도 유지 운영 수준 대상직무 그리고 필요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자, 5번 필수유지 업무가 공중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되어 있는데요.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하는 방해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죠. 제한하더라도 이 경우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보겠습니다.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직장 폐쇄는 사행자가 쟁의로서 노동조합이 쟁의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직장 폐쇄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쟁행위 이후에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항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는 쟁의에 대한 대항적, 방어적 수단으로서만 할 수가 있다 해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노동조합은 쟁의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근로자가 쟁의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해도 불구하고 사연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 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겠죠. 자, 4번 사연자는 쟁의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요. 자, 5번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한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올해 중복 정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카페 등을 봤는데요, 누가 따로 이걸 오답 시비, 그러니까 중복 정답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문제는 중복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노조법상 사행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사행자는 쟁의 기간 중에 그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없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서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채용 제한에 대한 허용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쟁의 참가자들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채용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대체 근로를 시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문 지문을 한번 볼게요. 필수 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에 하나여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쟁의 중에 채용 제한이 되지만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서 파업 참가자들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 즉 채용행위를 할 수 있고 대체 근로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평상적인 경우에 채용이 할 수 없어요? 대체 근로 시킬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출제 오류입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이 좀 더 명확하게 틀린 거죠. 일단 3번부터 볼게요.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
사용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필수 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파업 참가자 수는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되어 있는데요. 7일이 아니라 1일이죠. 이게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죠. 근데 2번도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쟁의회기 기간 중에 한해서 채용 또는 대체근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채용행위, 대체근로를 시킬 수가 없지만 필수 공익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서 파업 참가자 50%를 허용돼 5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가 있고요.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채용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정확히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오답 12가 있는 그 문제예요.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되며 관계당사 쌍방이 이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조정은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 사업 10일, 공익사업은 15일로 인해 종료된다. 빈출 지문이죠. 자, 3번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해야 된다. 교차 추천이라고 제가 강조해드린 바 있죠. 자, 4번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당사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가름하여 단독 조정의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고요. 자, 5번 조정위원회 조정안 해석과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계 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안에서 쟁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노조법 제60조에 따르면 쟁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조정서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은 이익 분쟁이 아니라 권리 분쟁이고, 권리 분쟁은 쟁의의 목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자, 17번 긴급 조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회의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재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노위와 그리고 관계 당사자에 각각 통보해야 되고요. 자, 3번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공표한 때에는 즉시 쟁의를 중지하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를 개재할 수 없다. 자, 4번 중도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중재 회부 결정을 할 때 의견 청취를 들을 때는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위원회 의견을 듣는다고 강조해 드린 바 있죠. 역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5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 회부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해야 된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18번 볼게요. 노동쟁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노동쟁의 조정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사적 조정 또는 사적 중재는 공적 조정이나 공적 중재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정 중재의 경우는 쟁의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적 조정이나 사적 중재는 원칙적으로 방해되지를 않아요. 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을 행하며 그 서면에는 혈압 발생 기일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은 자치규범인 거죠. 사내 자치규범이고,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니까 효력 발생일을 명기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데요. 자, 중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누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4번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될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간 쟁의를 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긴급 조정이 30일이고요. 우리가 중재 회부 기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15일입니다. 자, 5번. 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했는데요. 정지되지가 않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해당 문제가 유일하게 판례 지문으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처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2번 근로자에 관한 인사고가가 상여금의 지급 기준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가를 해서 사용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용자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자, 3번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을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이 침해 단계는 어떻게 된다? 단결권 침해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4번 노동자부 자율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아니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는 우리가 운영비 원조행위는 그냥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죠?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은 과거 입장에 따라서 자주성이 제외될 구체적 위험이 있다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가 부당 노동행위가 되지만 구체적 위험이 없이 단순히 추상적 위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가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래서 근거 규정으로서 우리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경비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법 내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경비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만 우리가 노동자로 보지 않으니까 주된 부분이 아니라 종된 부분 또는 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조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 원조를 받는 모든 경우를 다 전면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단체 받든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를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우리가 다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심에 대한 불복은 10일, 중노위의 결정, 즉 재심에 대한 불복은 15일입니다. 중노의 재심 판정에 관하여서 관계 당사자는 재심 판정서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15일이죠. 자, 3번 노동력 판정, 결정, 그리고 명령 등은 서면으로 하고요. 이를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 자, 4번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노동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당해고에 대한 간접이행 방법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 반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간접이행으로서 무슨 제도가 있다고 했었죠?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긴급이행명령제도에 있을 때는 제청권자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누가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이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5번 지문 보시면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중노위에서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역시 집행부정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모듈형 선택형 문제인데요.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문자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정수, 공음방,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철수, 병안통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도시 철도 사업이네요. 철도 들어가네요. 철. 맞는 지문. 공중위생사업, 공짜죠. 이거는 공익사업이고요. 혈액 공급사업, 이거는 우리가 필수 공익사업에 들어갑니다. 자, 방송사업, 이거는 공익사업이고요. 은행사업은 역시 공익사업입니다. 석유 공급사업도 우리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 디귿, 비읍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교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교원 노조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는, 설립신고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 있죠. 자, 그리고 설립 단위를 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그리고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시도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박을 체결합니다.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도 단위로 되어 있죠. 자, 그럼 2번 질문을 여러분들이 맞는 질문으로 보신다면 3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3번 지문 보시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박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도 단위로 하고요. 사립학교는 그냥 개별 학교장 단위로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그 단위는 동일해요. 자, 그래서 3번 지문이 어떻게 된다?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노동자부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자부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자, 5번 단체 교섭을 하거나 단체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 그리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박에 체결해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참여 협력 진행에 관한 법률 근차법 내용인데요. 자, 노사협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노사협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되고, 자, 다만 그 사업장 규모가 3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우리가 노사협의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2번 노사협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요. 자, 3번 노사협의회 의장을 두고, 자,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서로 호선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각 한 명을 공동위원으로 둘 수가 있고요. 자, 4번 사용자는 노사협의 위원으로서 직무생활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자, 5번 노사협의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 출석 시간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해서 공무원 노조법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자, 1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 정서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단체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교정, 수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죠. 자, 3번 공무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서 노동자부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동의를 받아 노동자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휴직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휴직 상태에 있는 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휴직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것도 제가 그 OX로 변형될 수 있는 지금 강조해드린 바가 있고요. 자,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자부 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법의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에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5번 단체법 내용 중에 법령, 조례, 기타 예산에 의하여서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별 소유력을 가지지 않죠. 자, 다만 차기 년도에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해당 기관에서는 노력 의무는 인정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초심 절차로서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자, 재심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죠. 2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요. 자, 반면에 특별노동위원회는 각각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고 있죠. 자, 3번 봅니다.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죠. 그래서 독립된 협의제 기관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2심 구조라고 있었죠. 맞는 질문. 자, 5번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그리고 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되어 있는데, 해당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죠? 노동위원회는 독립된 협의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인데 공유장관이 뭐 지휘 감독을 한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해서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그 2차 공인노무사 노동법 2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셨듯이 그 출제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2차 위주로 하다 보면 1차 법령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차 법령 지문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답을 OX를 현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이제 그 2차 공부를 하시다가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 마무리 특강만큼은 반드시 수업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후에 제가 뭐 2차 진도를 나가건 또는 여러분들이 1차 수업을 들으시건 실제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뵙기를 고대하고요. 뭐 짜투리 시간 잠깐만 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해설에 제가 올해 그 6회차로 해가지고 그 마무리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 특강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100%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공부는 저랑 같이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차에 관련돼서는 제가 내년에도 마무리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1차에 있어서 노동법은 무난하게 8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네, 그 기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